자, 지금 2025년 11월이죠. 한국 경제 정말 복잡합니다. 한쪽에선 회복한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선 침체 걱정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이 안개 속을 헤쳐나갈 명확한 지도, 그 항해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지금 시장을 딱 보면요. 마치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한쪽에서는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웃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아니야, 곧 폭풍이 올지도 몰라 하고 경고를 보내고 있단 말이죠. 이 서로 다른 신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운명이 완전히 갈릴 겁니다. 과연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이 상충하는 신호. 이게 2025년 11월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헷갈리게 움직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긍정적인 신호, 그리고 부정적인 신호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신호부터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가 고비를 넘었다고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실제로도 그렇죠.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서서히 풀리고 있거든요. 덕분에 드디어 이 길었던 저성장의 터널 끝이 보이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런 희망적인 전망 바로 뒤에는 아주 거센 경제 역풍이 버티고 있습니다. 보세요. 얼어붙은 건설 경기는 풀릴 기미가 잘 안 보이고요.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의 힘마저 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이건 뭐랄까. 이제 막 피어나는 회복의 불씨를 한 방에 꺼뜨릴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위협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와 기회, 이게 도대체 우리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는 그냥 단순한 분석이 아닙니다. 실제 투자 결정을 위한 뭐랄까, 일종의 정보 보고서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 그건 바로 우리 기업들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지난 20년 동안 한국 기업들이 자산을 가지고 돈을 버는 능력, 즉 영업이익률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이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엔진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요,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 같아요. 한쪽에서는 미국 정부 셧다운 여파라든지 기업 수익성 악화 같은 역풍이 우리를 뒤로 막 끌어당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내수 회복이나 여전히 잘 나가는 반도체 수출 같은 순풍이 우리를 앞으로 밀어주고 있죠. 이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바로 균형을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고 불확실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해결책이죠. 지금부터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 딱 맞는 아주 구체적이고 바로 실행 가능한 4가지 투자 전략, 일종의 플레이북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시할 이 플레이북은 총 4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튼튼한 수비로 일단 내 자산을 지키는 겁니다. 둘째, 회복세라는 파도에 올라타서 기회를 잡아야죠. 셋째, 미래를 위한 성장 투자도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분산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감싸는 겁니다. 수비, 회복, 성장, 그리고 분산. 자, 첫 번째 전략, 수비에 집중하라입니다. 시장이 막 흔들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일단 내 돈을 지키는 거죠. 신용도 높은 우량회사채나 국채로 포트폴리오의 뼈대를 단단히 세우고요. 파킹형 ETF처럼 필요할 때 언제든 바로 뺄 수 있는 현금, 즉 유동성을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빛을 발하는 전통의 안전자산, 바로 금이죠. 금도 훌륭한 보험 역할을 해줄 겁니다. 두 번째, 수비만 하고 있을 순 없죠. 기회가 보이면 잡아야 합니다. 회복세에 올라타라. 아까 제가 내수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기회 신호입니다. 소비재 관련 ETF에 투자해서 이 회복세 전체의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꾸준히 배당을 주는 안정적인 우량주를 통해서 시장의 따뜻한 온기를 내 포트폴리오로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요, 단기적인 시장의 출렁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더 멀리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성장에 투자하라. 특히 한국의 반도체와 AI 기술, 이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잖아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성장 동력이란 말이죠. 삼성전자 같은 국내 대표 기업은 물론이고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건 미래를 위한 든든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원칙, 네 번째,
자산을 분산하라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다 아시죠? 주식시장이 좋을 때 부동산, 그러니까 리츠 같은 자산은 좀 부진할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성격이 다른 자산과 여러 지역의 투자를 나누어 담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 서로 다른 신호 속에서 시장의 어느 쪽으로 가던 내 소중한 포트폴리오를 지켜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모든 정보가 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투자자로서 마치 한 회사의 CEO처럼 경영자적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이 복잡한 시장의 핵심을 꿰뚫는 최종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2025년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을 성장 아니면 안전,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 둘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찾아내는 겁니다. 공격수와 수비수가 조화를 이룬 축구팀처럼 공격적인 성장주와 안정적인 수비 자산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 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바로 핵심 열쇠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죠. 내 포트폴리오는 과연 다가올지 모를 폭풍우를 견뎌낼 만큼 튼튼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기회의 순풍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타고 힘차게 나아갈 돛을 펼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이 그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지금 경제 상황 그리고 금융 전략에 대해서 당신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네. 저희 손에 최신 경제 분석 보고서도 있고요. 시장 전망, 또 여러 금융 상품 아이디어까지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이 바로 그 2025년 11월 11일자 기준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국내외 경제 진단, 시장 분석, 그리고 좀 구체적인 전략 제안까지요. 좋습니다. 그럼 이걸 잘 엮어서 지금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하는지 또 어떤 기회와 위험이 있는지 좀 명확하게 정의해 드릴게요. 네. 현재 경제의 좀 큰 그림을 그리고요. 이 불확실한 시기 속에서 당신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또 성장시킬지 좀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국내 경제 상황부터 한번 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이래 좀 긍정적인 신호랑 걱정스러운 부분이 딱 나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KDI 같은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날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경제가 어려운 고비는 넘겼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일단 소비가 살아난다는 건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네. 소비 회복 조짐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우리 경제가 오랫동안 좀 저성장, 슬로우 모드였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니까요. 근데 동시에 브레이크를 거는 요인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 건설 투자인데요. KDI에서는 내년 건설 투자가 무려 마이너스 8.1%까지 역성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1%요? 어후. 네, 승사하기 좀 어려운 수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 몇 년간 계속 문제가 됐던 부동산 PF 있잖아요. 아, 네네. PF 문제. 네, 그 시장이 불안정하고 이게 딱 맞물려 있거든요. 건설 경기가 갑자기 확 위축되면 이게 금융 시스템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소비는 좀 나아지는데 건설 투자는 확 준다. 정말 상반된 신호네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기업들 발목 잡는 문제가 나왔어요. 지난 20년간 기업들의 자산 대비 영업 이익률이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잘 굴려서 이익을 내는지 이게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소비 회복세하고는 또 다른 얘기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기업 수익성 악화는 이게 단순히 개별 기업 실적 문제,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수익이 줄면 기업은 당연히 투자를 좀 망설이게 되죠. 그리고 신규 고용이나 임금 인상, 이것도 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게 결국 가계소득 줄가를 막고 아까 말씀하신 그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좀 구조적인 문제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아, 서로 연결되어 있군요. 네.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은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도 막상 중소기업이나 일반 가게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그냥 주가가 싸 보인다. 이걸로 섣불리 저가 매수 나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기업 기초 체력이 좀 약해진 상태일 수 있으니까요. 반된 흐름 속에서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그래서 0.8에서 1.6% 수준으로 나온 거군요. 이게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 기초 체력 수준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결국 뭐 큰 도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그럼 이제 국내 요인 말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외부 변수들도 좀 볼까요? 미국 상황이 좀 안 좋았던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업무 정지 있잖아요. 네네. 그게 40일 이상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제에 좀 큰 불안감을 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왔었거든요. 와, 40일이면 정말 길었네요. 네, 다행히 뭐 최근에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급한 불은 껐다고 하는데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이런 정치 불안정성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요. 셧다운 문제는 일단 봉합됐지만 뭐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럼 더 넓게 보면 다른 걱정거리도 좀 있나요? 네, 좀 더 구조적인 문제로는요. 글로벌 교역 성장세 자체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교역 성장세 둔화요? 네, 세계적인 신용보험사인 알리안즈 트레이드에서는 2026년 전 세계 교역 증가율이 과거 평균보다 낮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아,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 부담스럽겠네요. 네, 그렇죠. 한국 경제에는 좀 부담스러운 소식이죠. 여기에 더해서 소위 트럼프 2.0 리스크,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가능성 말씀이시죠? 네. 만약에 다시 출범해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 예를 들어서 뭐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 이런 걸 추진한다면 한국 경제에는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변수가 많네요. 국내도 복잡한데 외부 환경까지 좀 안개송이니까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환율 변동성이 좀 커 보이던데요. 미국 셧다운 해소 기대감에도 달러원 환율이 여전히 1,400원대 중반, 자료 보니까 1,456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정확합니다. 지금 금융시장은 뭐 금리 방향 또 잡히지 않은 인플레이션 압력, 각국 노동시장 상황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막 충돌하면서 방향 잡기가 좀 어려운 모습이에요. 네.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주식시장 다 변동성이 커진 상태죠.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11월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좀 큰 규모로 순매도로 돌아섰다는 점이에요. 아, 외국인 매도요? 네, 이게 뭐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추세적인 변화의 시작인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책 당국, 특히 한국은행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면서요? 네, 한 자료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2.5%로 언급했는데 그 수준에서 지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하고 경기 상황을 아주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2.5%군요. 네, 그런데 시장의 시선은 벌써 내년 2025년으로 향하고 있어요. 아,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에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일부에서는 기준금리가 2.00%에서 2.25%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런 구체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순히 뭐 돈 빌리기 쉬워지니까 좋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게 양날의 검 같아요. 양날의 검이요. 네. 긍정적인 면은 금리가 낮아지면 대규모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줄잖아요. 네. 그래서 특정 산업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죠. 예를 들어 뭐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나 신약 개발 같은 거요? 네, 그렇죠. 또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 그리고 할부 금리가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산업,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금리 인하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중앙은행이 인정하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것도 그렇네요.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상반된 심리가 작용해요. 금리가 더 내려가기 전에 지금의 비교적 높은 금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예를 들면 채권 투자 수요가 늘 수 있고요. 네. 동시에 금리가 인하됐을 때 수혜를 볼 걸로 예상되는 뭐 주식이나
다른 자산에 미리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시장이 더 민감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거군요. 네, 이런 복합적인 심리가 지금 금융시장을 더욱 그렇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와, 정말 경제 퍼즐 조각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국내에서는 소비 회복 기대랑 기업 수익성 악화, 건설 투자 부진이 막 섞여 있고, 밖에서는 글로벌 교역 둔화랑 미국 정치 불확실성,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방향 잡기가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네. 그럼 이 안개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균형하고 분산입니다. 균형과 분산이요. 네, 특정 자산이나 전략에 막 집중하기보다는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해 보여요. 특히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자산군에 나눠 투자하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시점이죠. 분산 투자. 네, 이럴 때 좀 유용한 도구로 ETF, 상장 지수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이 여러 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 대신에 시장이나 산업 전체에 비교적 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좀 더 파고들어 볼까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크게 한 3가지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전략이겠죠? 맞습니다. 현재 변동성이나 앞으로 금리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자금을 좀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은 수요가 분명히 있죠. 네. 이런 경우엔 신용 위험이 낮은 단기 우량 채권이나 관련 펀드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또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는 파킹형 ETF, 이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 파킹형 ETF요. 네, 하루만 맡겨도 연 3%대 중반 정도 이자를 기대할 수 있어서 단기 자금 운용이나 비상자금 넣어두기에 유리하죠. 상장돼 있어서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도 있고요. 파킹형 ETF 저도 들어봤어요. 주식 계좌에 돈 그냥 두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네요. 그렇죠. 또 다른 안정적인 선택지는 없나요? 네, 전통적인 예적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보다 조금 더 높은 한 3% 수준 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비교해 보시는 게 좋고요. 아, 상호금융권.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정보. 만약 당신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이라면 청년 도약 계좌는 이거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요? 그거 혜택이 좋다고 들었어요. 네, 최고 연 6%에 달하는 금리 효과가 있어요. 본인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 이자 비과세까지 합쳐서요. 와, 6%면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2025년에는 가입 요건도 좀 완화되고 혜택이 더 커진다고 해요.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 가점 혜택도 있고요. 오, 좋은데요? 근데 이 좋은 상품 가입 마감이 2025년 12월 31일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얼마 안 남았군요. 네, 관심 있으면 정말 서두르셔야 해요. 이 외에도 가끔 은행들이 내놓는 신규 고객 대상 특판 예금, 예를 들어 우리은행 6개월 3.6%, 1년 3.5% 이런 거나 네. 또 OK저축은행에서 예전에 했던 51만기 연 20.25% 이런 초단기 고금리 적금도 있긴 한데 이런 상품들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가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와, 20%는 정말 청년 도약 계좌는 진짜 파격적이네요. 마감 전에 꼭 확인해야겠어요. 네, 꼭이요. 자, 그럼 안정성을 확보했으니까 이제 성장의 기회를 찾는 전략도 살펴봐야겠죠? 위험 요인이 많다고는 하지만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닐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성장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몇 가지 방향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비 회복 기대감을 바탕으로 내수 소비재나 서비스 관련 기업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내수 소비재, 서비스요? 네. 다만 기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있으니까 좀 비교적 안정적인 대형 우량주나 꾸준히 배당주는 배당주 중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이 많고요. 아, 우량주나 배당주?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나 첨단 기술 분야, 아니면 특정 산업 테마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도 고려 대상이죠. 자료에 언급된 구체적인 국내 기업 예시로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등이 있네요. 역시 익숙한 이름들이네요. 해외 쪽 성장 기회는 어떤가요? 미국 기술주 얘기가 또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글로벌 성장주 투자의 중심에는 여전히 미국이 있습니다.
특히 그 AI 혁신을 이끄는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이나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가진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꾸준히 언급되고요. 네. 특정 종목 선택이 좀 어렵다 싶으면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VTI 같은 ETF나 미국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SCHD 같은 ETF 있잖아요. 아, VTI, SCHD요? 네, 이런 걸 활용한 장기 분산 투자도 좋은 전략으로 추천됩니다. 특히 SCHD 같은 배당 ETF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주가 하락을 좀 막아주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배당 ETF? 네. 또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 예를 들어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 고령화 사회 관련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도 장기 성장성을 추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아까 이야기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활용한다면 바이오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섹터 관련 ETF나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 자료에서는 국내 우량 배당주랑 미국 성장주 ETF, 이 조합으로 안정성과 성장성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오, 국내 배당주와 미국 성장주 조합이라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네, 균형을 맞추는 거죠. 안정성, 성장성.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은 분산과 위험 회피 전략이겠네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글로벌 교역 둔화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게 불거질 경우를 대비해서 전통적인 주식, 채권 외의 자산으로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리츠라고 하죠. 부동산 투자 신탁이나 인프라 펀드 같은 대체 투자가 거론됩니다. 꾸준한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주식 시장하고 상관관계가 좀 낮다는 장점이 있죠. 아, 리츠나 인프라 펀드. 네.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골드 투자도 여전히 유효한 위험 회피 수단이고요. 일부 자료에서는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회복세를 보이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소량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제시했네요. 가상자산까지요? 네, 소량 분산 차원에서요. 마지막으로 환율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의 일부를 달러 같은 외화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도 중요한 위험 관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네요. 안정 추구, 성장 추구, 위험 회피까지 이걸 각자 상황이랑 목표에 맞게 잘 조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살펴본 모든 아이디어에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금융상품도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지금처럼 경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언제든 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거나 환율 변동성이 커지거나 기업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이런 돌발 변수가 생겨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의 기본이죠. 네. 그리고 아까 강조했듯이 기업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좀 약화된 상황에서 무조건 주가가 싸다고 매수하는 건 위험할 수 있고요. 과거의 높은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네.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당신의 투자 목표, 투자 가능 기간, 또 필요한 현금 유동성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의 크기, 이걸 충분히 고려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필요하다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신중하게 최종 결정을 내리시길 권합니다. 네, 명심해야 할 중요한 조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경제는 소비 회복이라는 좀 희미한 불씨가 있긴 한데 건설 투자 급감이나 기업 수익성 악화라는 짙은 그림자도 같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글로벌 환경 역시 무역 둔화 우려나 미국의 정치적 변수 같은 불확실성이 여전하고요.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복잡한 변수까지 더해져서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진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균형과 분산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험 요인들, 기업 수익성 악화라든지 건설 경기 침체, 글로벌 불확실성 이런 걸 명확히 인지하고 우량 채권이나 예금, 파킹형 ETF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좀 높이는 게 우선이고요. 네, 방어력을 높인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분야, 예를 들어 혁신 기술이라든지 유망한 내수 우량주, 아니면 세상을 바꿀 메가 트렌드 관련 투자 기회를 완전히 놓치지 않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회도 봐야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년도약계좌처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정책 상품이 있다면 자격 요건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재테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분석한 여러 자료와 관점들을 바탕으로요. 당신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 목표에 가장 잘 맞는 안정성과 성장성의 황금 비율은 어디쯤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히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 균형점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본다거나 미뤄왔던 금융상품 가입을 좀 알아본다거나 이런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당신만의 현명한 금융 여정을 찾아가는데 오늘 저희의 분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